1988년 8월, 서울은 다가올 올림픽의 열기로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거리마다 오색 깃발이 팔럭였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한강의 기적을 전 세계에 보여준다는 자부심과 희망이 가득했죠. 도시 전체가 거대한 축제 준비로 들썩이던 그 순간,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좁은 골목 끝자락에서는 그 환호성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갑고도 기이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열려있는 대문, 불 꺼진 방, 그리고 그 안에서 영원히 멈춰버린 세 개의 시계. 그날 그 집 안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이 비극적인 사건의 이면에 숨겨진 형사들의 치열했던 두뇌 싸움과 충격적인 진실을 끝까지 파헤쳐보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이 듣고 싶은 사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야기는 1988년 8월의 무더운 여름날 저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관할서였던 성동경찰서, 현 광진경찰서 관할 강력반 형사들은 그야말로 초비상 상태였습니다. 올림픽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이라 상부에서는 거리의 범죄를 일소하라, 작은 소란도 용납하지 말라는 엄명이 내려온 상태였죠. 형사들은 잠복 근무와 순찰로 파김치가 되어 있었고 무전기에서는 쉴 새 없이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무전기 너머로 다급한 신고 전화가 접수되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비명에 가까운 울음이 섞여 있어 내용을 파악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현장은 화양동의 평범한 가정집이었습니다. 신고자는 귀가한 부모님이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였던 그들은 여느 때처럼 고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평소라면 TV 소리가 들리거나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려야 할 시간이었지만 집안은 쥐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현관문은 잠겨있지 않았고 거실의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불안한 예감은 빗나가는 법이 없다고 하죠. 안방문을 열어젖힌 순간 부모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강력반 이 형사와 최 형사는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비릿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것은 형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냄새, 바로 피의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목격한 광경은 참혹함을 넘어선 기이함 그 자체였습니다. 방 안에는 이 집의 3남매가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었던 맞이, 중학생인 둘째, 그리고 아직 초등학생에 불과했던 막내까지. 아이들은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 했으나 바닥과 이불을 적신 검붉은 흔적들은 이들이 다시는 눈을 뜰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현장 보존해. 감식반 빨리 부르고 폴리스 라인 쳐. 이 형사의 고함과 함께 현장은 순식간에 긴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베테랑 형사들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보통 강도 사건이나 우발적인 다툼이라면 현장이 엉망진창이거나 피해자들이 도망치려 했던 흔적이 역력해야 합니다. 물론 방 안에 서랍장은 열려 있었고 옷가지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어 누군가 물건을 뒤진 흔적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누워있는 자세나 위치는 어딘가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정돈된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세 아이를 모두 정리한 뒤 유유히 사라진 것입니다. 감식반이 도착하고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들은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며 범인의 침입 경로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의문점이 발생했습니다. 보통의 침입 범죄라면 창문을 깨거나 방범창을 뜯어내거나 혹은 현관문 자물쇠를 강제로 훼손한 흔적, 즉 강제 침입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집의 모든 창문은 멀쩡했고 현관문 역시 강제로 뜯긴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반장님, 외부에서 억지로 뚫고 들어온 흔적이 없습니다. 문단속이 허술했거나 아니면... 최 형사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니면 범인이 열려있는 문으로 당당히 들어왔거나 안에서 누군가 문을 열어줬다는 얘기지. 반장이 굳은 표정으로 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수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는 단서였습니다. 당시 서울의 치안 상황이나 주택 구조상 낯선 사람이 문을 두드린다고 해서 아이들이 쉽게 문을 열어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더구나 피해자는 고등학생과 중학생이 포함된 3남매였습니다. 낯선 성인 남성이 침입했다면 저항의 흔적이라도 격렬하게 남아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아이들은 마치 아는 사람을 맞이하다가 혹은 전혀 경계심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순식간에 제압당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형사들은 흩어진 옷가지와 열린 서랍장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폐물함이 열려 있었고 현금과 귀중품 일부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단순 금품 터리범일까요? 신입 형사가 물었습니다. 이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좀 이상해. 봐라. 장롱 서랍은 다 뒤집어 놨는데 정작 비싼 자개 보석함은 건드리지도 않았어. 그리고 TV나 오디오 같은 황금성 좋은 물건은 그대로다. 돈이 목적이었다면 굳이 아이 셋을 전부, 그것도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침묵시킬 필요가 있었을까? 이건 마치 강도로 위장하고 싶어하는 놈의 짓 같아. 프로파일링이라는 단어가 아직 생소하던 시절이었지만 현장의 형사들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이 집의 구조를 알고 있다. 범인은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에 맞춰서 왔다. 그리고 범인은 아이들을 죽이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경찰은 즉시 피해자 주변 인물 탐문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CCTV가 골목마다 설치되어 있지도 않았고 블랙박스라는 개념조차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오로지 목격자의 진술과 현장에 남은 미세한 지문, 그리고 형사들의 발품만이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화양동 골목은 수사관들의 발소리와 무전기 소리로 소란스러웠지만 주민들은 공포에 질려 대문을 굳게 걸어잠갔습니다. 올림픽이라는 국가적 대사를 앞두고 벌어진 이 끔찍한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것을 막으려는 상부의 압박과 빨리 범인을 잡아야 한다는 유가족의 오열 사이에서 형사들은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현장 주변을 탐문하던 한 형사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보고했습니다. 반장님, 피해자 가족과 아주 가까운 사이인 바로 옆집, 아니 같은 건물에 사는 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보고를 들은 수사팀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했던가요? 범인은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그날 밤 굳게 닫혀있던 그 집의 문을 열고 들어간 초대받지 않은 손님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형사들이 직감한 부자연스러운 현장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사건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흩어진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완성해가는 과정,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식반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일 때마다 어둠 속에 잠겨있던 비극의 파편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화양동 사건 현장은 겉으로 보기에는 전형적인 외부 침입에 의한 강도 살인 사건처럼 보였습니다. 방바닥에는 옷가지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서랍이란 서랍은 모두 빠져나와 내용물을 토해낸 상태였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금품을 찾아 헤맨 듯한 흔적. 그것은 범인이 의도한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나는 돈이 필요해서 들어왔고 우발적으로 일을 저질렀다. 하지만 현장을 지휘하던 강력반 베테랑 형사들의 눈은 그 어수선함 속에서 기묘한 위화감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범죄 현장만 봐온 그들의 촉이 경고등을 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 형사, 이거 좀 봐. 이상하지 않나? 최 형사가 장갑 낀 손으로 바닥에 널브러진 옷가지 하나를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보통 도둑놈들은 말이야, 시간이 생명이라 이렇게 한가하게 옷을 하나하나 꺼내서 던져놓지 않아. 손을 깊숙이 찔러 넣어서 귀금속이나 현금 뭉치를 찾거나 아예 통째로 쏟아버리지. 그런데 이건 마치 나 여기 뒤졌습니다 하고 광고하는 것 같지 않나? 형사들의 분석은 날카로웠습니다. 전문적인 빈집털이범이나 강도들은 집주인이 숨겨두는 비상금의 위치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 쌀통 안, 혹은 매트리스 밑 같은 은밀한 곳을 먼저 공략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현장에서는 정작 부모님이 귀중품을 보관하던 깊숙한 공간들은 깨끗했습니다. 대신 눈에 잘 띄는 서랍장들만 요란하게 파헤쳐져 있었죠. 게다가 거실에 놓인 고가의 전자제품이나 쉽게 들고 나갈 수 있는 시계 같은 황금성 물건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라진 것은 약간의 현금과 겉으로 드러나 있던 폐물뿐. 이것은 돈이 목적이 아니라는 강력한 반증이었습니다. 누군가 강도 사건으로 위장하기 위해 급조한 아주 어설픈 연극, 무대였던 것입니다. 수사팀은 시선을 피해자들에게로 돌렸습니다. 3명의 아이들, 고등학생인 첫째와 중학생인 둘째는 건장한 체격은 아니었지만 낯선 침입자와 마주쳤다면 충분히 소리를 지르거나 도망치려 시도했을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시신과 현장 주변에는 치열한 몸싸움이나 방어의 흔적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벽에 부딪히거나 가구가 부서진 흔적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범인은 아이들이 전혀 경계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까지 접근했다는 뜻입니다. 혹은 아이들이 등을 보이고 있거나 무방비 상태일 때 순식간에 제압했다는 이야기였죠. 면식범입니다. 그것도 아이들이 아주 잘 알고 신뢰하는 사람. 프로파일링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외부 침입 흔적이 전무하다는 점, 강도로 위장하려 했으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들이 저항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 이 모든 화살표는 단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열려있는 문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왔거나 아이들이 웃으며 문을 열어준 손님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망을 좁혔습니다. 사건 발생 추정 시각은 부모가 집을 비운 낮 시간대부터 저녁 사이. 그 시간에 이 집을 방문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형사들은 집의 구조에 주목했습니다. 당시 80년대 서울의 일반적인 단독주택들이 그러했듯 이 집 역시 주인집과 세입자가 사는 세 방이 한 지붕 아래 공존하는 구조였습니다. 대문은 하나지만 마당을 공유하고 현관이나 별도의 쪽문을 통해 드나드는 형태였죠. 이런 구조에서는 이웃이 사실상 가족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가깝게 지내곤 했습니다. 반장님, 피해자 집 셋방에 남학생 2명이 살고 있습니다. 피해자 큰아들하고 친구 사이랍니다. 탐문 수사를 하던 형사가 가져온 정보는 수사팀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들었습니다. 용의 선상에 오른 인물은 K군과 G군. 두 사람은 18살 동갑내기로 고등학교를 중퇴하거나 휴학한 상태에서 그 셋방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인 큰아들과는 친구 사이로 평소에도 형제처럼 어울려 지냈으며 수시로 주인집을 드나들며 밥도 얻어먹고 TV도 함께 보던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이 형사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바로 그거야. 친구라면 문을 열어주는 게 당연하지. 게다가 평소처럼 놀러온 거라면 아이들이 경계심을 가질 리가 없어. 만약 범인이 그들이라면 모든 의문이 풀립니다. 강제 침입 푼 적이 없는 이유, 아이들이 저항하지 못한 이유, 그리고 집안 구조를 훤히 꿰뚫고 있어 도주로를 확보하기 쉬웠다는 점까지. 하지만 심증만으로 체포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경찰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섣불리 그들을 범인으로 몰았다가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안 그래도 예민한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아직 미성년자에 가까운 10대 후반이었습니다. 경찰은 일단 그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한밤중 형사들이 셋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학생들, 자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부스스한 얼굴에 K와 G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놀라움과 슬픔이 뒤섞인 데 보였습니다. 바로 옆집에서 친구와 동생들이 참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테니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형사님,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우리는 정말 몰랐습니다. 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낮에 집에 없었나? 형사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아침 일찍 나가서 시내 돌아다니다가 밤늦게 들어왔어요. 와서 보니까 경찰차 와 있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무서워서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막힘이 없었습니다. 알리바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형사들의 눈은 그들의 말보다 다른 곳을 훑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 그들의 옷, 그리고 방 안의 분위기. 사건 현장은 피비린내가 진동을 했는데 바로 벽 하나를 사이에 둔 이 방은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보통 친구가 죽었다면 충격에 빠져 넋을 놓거나 오열하는 게 정상일 텐데 이들은 지나칠 정도로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처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특히 G라는 학생의 눈빛은 형사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흔히 보이는 시선 회피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담대함일까요? 아니면 완벽하게 준비된 자의 여유일까요? 그때 문 뒤쪽에 서 있던 막내 형사의 눈에 무언가 들어왔습니다. 방 구석에 놓인 빨래 바구니. 그 위에 무심하게 얹혀있는 운동화 한 켤레. 겉보기엔 평범해 보였지만 형사의 직감은 그 신발 밑창에 아직 닦이지 않은 진실이 묻어있을지도 모른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일단 석까지 같이 가져야겠어. 간단하게 진술서 맞으면 돼. 형사는 최대한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거부할 수 없는 압력이 실려 있었습니다. K와 G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며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그들이 경찰차에 오르는 순간 화양동의 새벽 공기는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과연 이 두 소년이 그 끔찍한 사륙의 밤을 연출한 주연 배우들일까요? 아니면 억울하게 의심받는 이웃일까요? 형사들은 아직 결정적인 한 방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놈들이 경찰서 조사실이라는 무대 위에서도 완벽한 연기를 펼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었습니다. 진실을 감추려는 자와 캐내려는 자의 숨막히는 심리전, 그리고 서서히 드러나는 그들의 이중적인 가면. 그 충격적인 실체는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비극의 현장이 정리되고 난 뒤 서울의 한 병원 영안실에는 끔찍한 악몽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새 아이의 빈소가 차려졌습니다. 하루아침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삼남매를 모두 잃은 부모의 심정은 감히 말로 표현할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조문객들은 차마 위로의 말조차 건네지 못한 채 그저 흐느낄 뿐이었고 장례식장은 무거운 침묵과 오열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예리한 눈빛으로 조문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그림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강력반 형사들이었습니다. 범인은 반드시 현장에 다시 나타나거나 주변을 맴돌며 수사 상황을 염탐한다. 수사 교범에 나오는 이 오래된 격언을 확인하기 위해 형사들은 상복을 입은 유족들 틈에 섞여 있거나 병원 복도 구석에서 매의 눈으로 오가는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사들의 레이더망에 유독 눈에 띄는 2명의 청년이 포착되었습니다. 바로 피해자들의 옆집에 살던 친구 K와 G였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을 끝까지 지켜보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진실을 밝히는 힘이 됩니다. 보통 10대 후반의 소년들이 친구의 장례식장에 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갑작스러운 친구의 죽음에 충격을 받아 멍하니 앉아있거나 구석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혹은 너무나 큰 공포와 슬픔 때문에 어쩔 줄 몰라하며 안절부절 못하는 게 정상적인 심리겠죠. 하지만 K와 G의 행동은 사뭇 달랐습니다. 그들은 마치 유족 대표라도 된 것처럼 장례식장을 분주하게 누비고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의 신발을 정리하고 음식을 나르고 탈진한 피해자의 어머니를 부축하며 물을 떠다 주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기운 차리셔야죠. 저희가 있잖아요. 범인 꼭 잡을 거예요. 지는 듬직한 목소리로 유족들을 위로했고 K는 영정사진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며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저 학생들 참 착하네. 친구 가는 길을 저렇게 챙겨주다니. 문상객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최 반장의 눈매는 가늘어졌습니다. 너무 과해. 형사의 직감이라는 것은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힘들지만 수천 명의 범죄자를 상대해온 경험이 보내는 경고신호. 최 반장은 그들의 행동에서 진정성보다는 보여주기 위한 연기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슬픔에 잠겨 경황이 없는 와중에 저렇게 침착하게 그리고 조직적으로 장례 보조를 한다? 게다가 친구를 잃은 슬픔보다는 주변 어른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착한 아이들이에요 라고 어필하는 듯한 제스처가 너무나 뚜렷했습니다. 결정적인 장면은 잠시 후 목격되었습니다. 잠시 담배를 태우러 나가는지를 형사 한 명이 조용히 뒤따랐습니다. 병원 비상구 계단,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그곳에서 지는 표정을 싹 바꾸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유족들 앞에서 짓던 비통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아주 무심하고 건조한 표정으로 담배 연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리는 듯한 기괴한 미소. 그것은 친구를 잃은 자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완벽한 연기에 만족하는 연출가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시각 경찰서 상황실에서는 현장 감식 결과가 속속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들은 점점 더 K와 G를 향해 옥죄어오고 있었습니다. 반장님, 국과소 1차 소견입니다. 피해자들의 사망 추정 시각 어제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입니다. K랑 G가 시내에 나갔다고 주장한 시간대와 겹치긴 하는데 그들이 갔다는 오락실 주인은 그 시간에 그들을 본 기억이 없다고 합니다. 알리바이의 허점,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 중 하나가 요즘 유행하는 특정 브랜드의 운동화와 유사하다는 분석까지. 심증은 굳어졌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들의 입을 열게 할 물증과 자백이었습니다. 형사들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들을 체포하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미성년자를 강제 연행했다가는 인권 침해 논란이 일 수도 있었고, 무엇보다 놈들이 방어막을 치고 입을 다물어 버릴 수 있었습니다. 최 반장은 부드러운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그는 장례식장 한쪽에서 쉬고 있는 K와 지에게 다가갔습니다. 학생들, 고생이 많네. 친구 일이라 마음이 많이 아프지? 형사의 등장에 K는 흠칫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지는 태연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형사님, 범인은 잡혔나요? 우리 친구 불쌍해서 어떡해요? 지는 오히려 형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담함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수사 중이야. 그래서 말인데 너희가 친구랑 제일 친했으니까 도움이 좀 필요해. 평소에 친구가 원한 산 일은 없었는지, 수상한 사람은 없었는지, 서에 가서 차나 한잔하면서 이야기 좀 해줄 수 있겠나? 참고인으로 말이야. 참고인. 그것은 수사기관이 용의자를 안심시키고 불러들이는 가장 달콤한 미끼입니다. 지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친구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야죠. 경찰차 뒷좌석에 앉은 두 사람. 차창 밖으로 화려한 서울의 네온사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앞좌석의 형사들은 백미러를 통해 두 사람을 관찰했습니다. K는 다리를 덜덜 떨며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고 시선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반면 지희는 창밖을 구경하며 흥얼거리듯 콧노래를 부르려다 멈추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형사들은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저놈들, 보통 내기가 아니다. 특히 저놈. 지. 어린 나이에 살인이라는 끔찍한 선을 넘은 자들 특유의 오만함일까요? 아니면 자신들은 절대 잡히지 않을 거라는 근거 없는 확신일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서에 가지만 사실은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경찰서 취조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 마주 앉게 될 두 소년. 형사들은 이미 그들을 무너뜨릴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알리바이의 모순을 파고드는 심리전, 그리고 아직 그들이 눈치채지 못한 그들의 몸에 남겨진 결정적 증거 하나. 과연 K와 G는 베테랑 형사들의 추궁 앞에서도 그 뻔뻔한 연기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G의 손등에 난 희미한 상처 자국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거짓말은 할 수 있어도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될 진실 게임. 그 숨막히는 취조 현장은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성동경찰서 형사과 조사실의 공기는 바깥 세상과는 전혀 다른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밀폐된 공간, 형광등의 창백한 불빛, 그리고 철제 책상을 사이에 두고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 이곳은 진실과 거짓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최전선이었습니다. 참고인 자격으로 불려온 K와 G는 서로 격리된 채 각기 다른 조사실에 앉혀졌습니다. 형사들은 이것을 분리신문이라 부릅니다. 두 사람이 입을 맞출 기회를 원천 차단하고 진술의 엇갈림을 찾아내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강력한 전술이죠. 이제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거짓이라는 모래성 위에 쌓아 올린 그들의 알리바이가 수사관들의 집요함 앞에서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건의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가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조사를 맡은 이 형사는 지의 맞은편에 앉아 서류를 넘기며 무심한 듯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긴장하지 말고 아까 말한 대로 어제 행적을 좀 자세히 다시 이야기해 줄래? 우리가 범인 잡으려면 너희가 그 시간에 집에 없었다는 걸 확실히 해둬야 다른 용의자를 좁힐 수 있거든. 이 형사는 지를 용의자로 취급하지 않고 마치 수사를 돕는 조력자처럼 대우했습니다. 이는 상대의 경계심을 허물어뜨리기 위한 심리전의 일환이었습니다. 지는 기다렸다는 듯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형사님. 어제 저희는 오후 2시쯤 집을 나와서 천호동에 있는 오락실에 갔어요. 거기서 게임 좀 하다가 배가 고파서 분식집에서 라면 먹고 시내 구경 좀 하다가 밤 9시 넘어서 집에 들어갔고요. 오락실이라 무슨 게임을 했는데? 그냥 갤러그랑 격투게임 몇 판 했습니다. 주인 아저씨나 알바생은 기억나고? 네, 늘 가던 곳이라 아마 저희 얼굴 아실 거예요. 지의 진술은 너무나 매끄러웠습니다. 머뭇거림도 없었고 시선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경찰서 조사실에 앉으면 죄가 없어도 위축되기 마련인데 지는 마치 미리 작성된 대본을 읽는 배우처럼 차분했습니다. 반면 옆방의 상황은 조금 달랐습니다. K를 담당한 최 형사는 K가 책상 아래에서 다리를 심하게 떨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K군, 친구 지는 천호동 오락실에 갔다고 하던데 맞나? 네? 네, 맞아요. 거기 갔어요. 거기서 뭐 했는데? 그냥 게임하고 구경하고. 몇 시까지 있었는데? 해질 때까지요. 시간은 잘 안 봐서 모르겠는데. K의 대답은 지에 비해 구체적이지 못했습니다. 최 형사는 K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놈, 뭔가 숨기고 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현장 지원팀 형사들은 불이 나게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진술을 검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80년대 후반이라 CCTV는 없었지만 형사들의 발품은 그보다 더 정확했습니다. 형사들은 즉시 천호동의 해당 오락실로 급파되었습니다. 사장님, 어제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 이 학생들 보셨습니까? 형사가 내민 K와 지의 사진을 본 오락실 주인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 녀석들 우리 가게 단골이라 내가 알지. 근데 어제? 글쎄, 어제는 못 본 것 같은데. 내가 어제 카운터를 계속 지키고 있었는데 얘네들 안 왔어요. 왔으면 내가 아른 차라도 했을 텐데. 결정적인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알리바이의 핵심 장소인 오락실 주인이 그들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입니다. 형사들은 다시 분식집과 주변 상인들을 탐문했지만 그 시간에 그들을 봤다는 목격자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백의 시간, 오후 2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그들이 주장하는 동선에는 그들을 증명해줄 객관적인 증거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번화가에서 아무도 그들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이 형사는 무전을 통해 이 사실을 보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섣불리 카드를 꺼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쥐에게 물 한 잔을 건네며 아주 사소한 것을 발견한 척 말을 건넸습니다. 쥐군, 손등에 그건 뭐야? 다쳤네? 지의 오른쪽 손등에는 가늘고 긴 붉은 흉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길이는 약 3cm 정도. 날카로운 것에 긁힌 듯한 아직 딱지도 제대로 앉지 않은 신선한 상처였습니다. 지는 흠칫 놀라는 기색도 없이 자연스럽게 손을 다른 손으로 감싸주며 대답했습니다. 아, 이거요? 며칠 전에 집에서 짐 정리하다가 못에 긁혔어요.
별거 아니에요. 못에 긁혔다. 그래, 아프겠네. 이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못에 긁힌 상처는 보통 가장자리가 거칠고 불규칙합니다. 하지만 지의 손등에 난 상처는 가늘고 매끄러운 선이었습니다. 그것은 베테랑 형사의 눈에 너무나 익숙한 흔적이었습니다. 방어흔.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저항할 때 범인의 몸에 남기는 손톱 자국이나 긁힌 상처. 사망한 큰아들의 손톱 밑에서 미세한 피부 조직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는 감식반의 중간 보고가 떠올랐습니다. 만약 국과수 정밀 감식에서 DNA 대조, 당신은 혈액형 대조가 주였지만 나 피부 조직의 일치 여부가 확인된다면 저 상처는 지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것이었습니다. 이 형사는 이제 공격 모드로 전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의자를 지 쪽으로 바짝 당겨 앉았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깔았습니다. 직원, 아까 오락실 갔다고 했지? 근데 어쩌냐? 오락실 사장님은 어제 너희들을 본 적이 없다는데. 순간 지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처음으로 보인 감정의 동요였습니다. 사장님이 바빠서 못 보셨겠죠. 사람도 많은데 어떻게 다 기억해요?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분식집 아주머니도 그 시간대 버스 기사들도 아무도 너희를 못 봤다네? 서울 시내 한복판을 2명의 건장한 남학생이 7시간이나 돌아다녔는데 목격자가 0명이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같은 시각 옆방의 최 형사도 K를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야 임마, 네 친구 지는 이미 다 불었어. 오락실 간 적 없다고. 이것은 수사관들이 흔히 쓰는 죄수의 딜레마 전법이었습니다. 사실이 아니더라도 상대의 심리적 방어선을 무너뜨리기 위해 던지는 블러핑이었죠. K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네? 그럴 리가... 쥐가 그럴 리가 없는데... 솔직하게 말해. 너 지금 말 안 하면 모든 죄를 네가 뒤집어 쓸 수도 있어. 지는 자기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너한테 미루던데? K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땀방울이 이마에서 뚝뚝 떨어져 책상 위를 적셨습니다. 경고해 보이던 거짓말에 땜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한 곳입니다. 아니에요. 제가 안 그랬어요. 저는 그냥... K가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빛. 그것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비밀을 짓눌려 있는 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수사팀은 확신했습니다. 이 사건 해결할 수 있다. 지의 손등에 난 상처, 알리바이의 부재, 그리고 K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 모든 정황 증거가 그들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물증인 흉기와 피 묻은 옷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놈들은 법정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날 수도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K와 지를 압박하는 동시에 다시 한번 화양동 현장 주변을 이잡듯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놈들이 범행 후 집에 들어와 씻고 옷을 갈아입었다면 피 묻은 옷과 신발을 어딘가에 버렸을 것입니다.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다. 집 주변 하수구, 쓰레기장, 아니면 옥상 물탱크 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집 근처 후미진 골목의 쓰레기 더미 속에서 검은 비닐봉지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봉지를 열어본 형사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찾았다. 그 안에 들어있던 것은 붉게 물든 셔츠와 바지, 그리고 피 묻은 운동화 한 켤레였습니다. 그 운동화 밑창의 문양은 사건 현장 방바닥에 찍혀있던 희미한 족적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제 게임은
끝났습니다. 증거는 확보되었고 알리바이는 깨졌습니다. 남은 것은 악마의 가면을 쓴 소년들의 입을 여는 것뿐입니다. 과연 K는 무거운 입을 열고 그날 밤의 진실을 토해낼까요? 그리고 끝까지 침착함을 유지하던 괴물 지는 눈앞에 들이닥친 피 묻은 증거 앞에서도 태어날 수 있을까요? 심리전의 클라이맥스, 그리고 충격적인 자백의 순간.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조사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이미 동이 터오고 있었지만 형광등 불빛 아래의 시간은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강력반 형사들의 책상 위에는 마침내 찾아낸 스모킹건, 즉 결정적인 물증이 담긴 증거물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수구 깊은 곳에서 건져 올린 붉게 얼룩진 옷가지와 운동화. 그것은 침묵하고 있던 진실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명백한 증거 앞에서 두 용의자의 입을 여는 것뿐이었습니다. 수사팀은 마지막 심리전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죄수의 딜레마를 이용한 각계격파 전술이었습니다. 진실의 문이 열리는 그 숨막히는 순간을 목격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공략 대상이 된 것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던 K였습니다. 최 형사는 증거물 봉투를 보란듯이 책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K군,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아나? K의 시선이 봉투에 꽂히는 순간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투명한 비닐 너머로 보이는 익숙한 체크무늬 셔츠와 운동화. 그것은 그날 밤 그들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죄악의 허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집 근처 하수구랑 쓰레기장을 다 뒤졌어. 네 운동화 밑창이랑 현장에 찍힌 발자국, 국과수에서 정밀대조 들어갔다. 결과 나오면 빼도 박도 못해. DNA? 요즘 과학수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 저 피 묻은 옷에서 피해자들 혈흔 나오는 건 시간 문제야. 최 형사는 의자를 K 쪽으로 바짝 당겨 앉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마치 비밀을 속삭이듯 부드럽게, 하지만 내용은 날카로운 비수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옆방에 있는 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더군. 자기는 그냥 막만 받고 모든 건 네가 주도해서 한 일이라고 하던데? 자기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말이야.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지는 아직 입도 뻥긋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극도의 공포와 불안에 휩싸인 K에게 이 말은 핵폭탄과도 같았습니다. 믿었던 친구, 공범인 지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생각. 그 순간 K의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방어벽인 의리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새끼가 그래요? 지가 다 나한테 뒤집어 씌웠다고요? K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억눌려 있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거짓말이야! 다 그놈이 시킨 거예요! 저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놈이 다 계획하고 저는 그냥 거들기만 했다고요! 드디어 터져나온 자백. 형사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였습니다. 진정하고 처음부터 말해봐. 왜 그랬어? 친구잖아. K는 흐느끼며 그날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형사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단순하고 그래서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돈이 필요했어요. 그냥 유흥비 좀 마련해서 놀러 가려고 지가 그랬어요. 옆집 애들네 부자니까 가서 겁 좀 주고 돈 뺏자고. 애들은 자기랑 친하니까 문 열어줄 거라고. 그래서
그냥 돈만 뺏으면 되지. 왜 애들을 그렇게 만들었어? 형사의 질문에 K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얼굴을 하니까요. 돈 뺏고 그냥 나오면 신고할 거 아니에요. 지가 그랬어요. 깔끔하게 처리해야 뒤탈이 없다고. 다 재워버리고 나오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재워버린다. 살인이라는 단어 대신 사용된 그 은어는 그들의 도덕적 불감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K의 진술에 따르면 그들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초부터 완전 범죄를 꿈꾸며 목격자가 될 수 있는 친구들을 모두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K의 자백을 확보한 이 형사는 이제 옆방의 지에게로 향했습니다. 지인은 여전히 팔짱을 낀 채 여유로운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K는 울부짖으며 무너지는 동안에도 그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형사님, 저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합니까? 피곤한데 집에 좀 보내주세요. 증거도 없잖아요. 지의 뻔뻔함에 이 형사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괴물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형사는 말없이 녹음기를 지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소음 섞인 테이프에서 K의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다 그놈이 시킨 거예요. 지가 계획하고. 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여유롭던 입꼬리가 내려가고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자신의 완벽한 시나리오가 가장 믿었던 약한 고리에 의해 끊어졌음을 직감한 것입니다. 이 형사는 쐐기를 박았습니다. K가 다 풀었다. 그리고 네가 버린 그 피 묻은 옷이랑 신발 우리가 찾았어. 네 방에서 압수한 옷이랑 섬유 조직 대조하면 게임 끝이다. 더 버텨볼래? 아니면 지금이라도 사람답게 사죄할래? 지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계산이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부인할 것인가, 인정할 것인가? 여기서 더 버티는 것이 이득인가? 아니면 자백하고 형량을 줄이는 것이 이득인가? 이윽고 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입에서 나온 말은 반성이나 사죄가 아니었습니다. K, 그 멍청한 자식. 입단속 하나 제대로 못해서. 그것은 친구를 탓하는 비난이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자책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그랬어요. 그래서요. 어차피 죽은 애들은 돌아오지 않잖아요. 조사실 안의 형사들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3명의 목숨을 앗아가고도 저토록 당당할 수 있다니. 지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담담하게 범행 과정을 진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에 초인종 누르니까 큰애가 나오더라고요. 야, 나야 하니까 웃으면서 문 열어줬어요. 들어가서 TV 좀 보다가 물 좀 달라고 해서 부엌 갔을 때 뒤에서 처리했죠.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지의 진술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차가웠습니다. 큰애 처리하고 나니까 둘째가 학원 갔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걔도 보내주고 막내면 방에서 자고 있길래 그냥 그대로 잠들게 해줬어요. 그는 마치 숙제를 해치운 과정을 설명하듯 말했습니다. 살인의 순서, 방법, 그리고 현장을 강도 사건으로 위장하기 위해 서랍장을 뒤엎은 과정까지. 현금이랑 폐물 몇 개 챙겨서 나왔어요. 그리고 옷에 튀었길래 집 가서 씻고 옷 갈아입고 걔네가 가지고 있던 돈으로 시내 나가서 오락하고 밥 먹었어요. 알리바이 만들어야 하니까. 형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친구를 살해하고 그 돈으로 오락실을 가고 밥을 먹었다는 사실.
그리고 태연하게 장례식장에 와서 유족을 위로하는 연기를 했다는 사실. 이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성의 완전한 상실, 악마의 탄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을 더욱 소름 돋게 만든 것은 지혜의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형사님, 근데 우리 아직 미성년자 아닌가요? 소년법 적용받죠? 감옥에서 몇 년 살다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는 법의 허점까지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짓의 무게보다 자신이 받을 처벌의 수위를 먼저 계산하는 18살 소년. 형사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냉정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제 이들의 죄를 낱낱이 밝혀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는 것만이 남은 과제였습니다. 두 소년의 자백으로 사건의 실체는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집안에서 벌어진 구체적인 참극의 현장은 상상보다 훨씬 더 잔혹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재구성된 그날의 범행 과정, 그리고 현장 검증에서 보여준 그들의 충격적인 태도를 다룰 예정입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의 민낯, 그리고 정의를 향한 마지막 여정.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자백이 확보된 후 경찰은 수사의 마지막 절차이자 가장 잔인한 확인 과정인 현장 검증을 준비했습니다. 범인들이 직접 범행 장소로 돌아가 그날의 행동을 재현하는 이 과정은 그들의 진술이 현장 상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현장 검증이 있던 날 화양동 골목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몰려든 동네 주민들과 유가족들은 폴리스 라인 밖에서 분노를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살인마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내 새끼 살려내, 이 악마들아! 계란이 날아들고 욕설이 빗발치는 가운데 포송줄에 묶인 채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K와 G가 호송차에서 내렸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그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의 의미는 두 사람이 전혀 달랐습니다. 한 명은 공포와 죄책감에 짓눌린 침묵이었고, 다른 한 명은 그저 귀찮은 과정을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무심한 침묵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을 1988년 8월 그 참혹했던 밤의 재구성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목격할 준비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형사들의 지시에 따라 두 소년은 그날의 동선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닫혀있던 대문, 그들이 수없이 드나들었던 그 익숙한 문을 다시 열고 들어가는 순간 시간은 범행 당일로 되감겼습니다. 그날 오후 K와 G의 범행 동기는 허무할 정도로 단순하고 그래서 더 끔찍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유흥비로 쓸 약간의 현금, 그리고 자신들의 처지보다 훨씬 넉넉하게 사는 친구 집에 대한 막연한 질투심과 박탈감. 그것이 세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유의 전부였습니다. 재연은 거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진은 마네킹 앞에 두고 덤덤하게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까 큰애가 나왔어요. 평소처럼 놀러왔다고 하니까 웃으면서 문을 열어줬죠. 우린 거실에 앉아서 TV를 봤고 걔는 우리 마시라고 주스를 꺼내왔어요. 친구는 호의를 베풀었지만 그들은 이미 품속의 흉기를, 마음속의 사리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K가 망을 보는 사이에 제가 뒤로 돌아가서 처리했습니다. 소리 지를 틈도 안 줬어요. 현장 검증을 지켜보던 형사들은 지혜의 태도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보통 살인범들도 현장 검증 때는 범행 당시의 기억이 되살아나 몸을 떨거나 차마 재현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지인이라면
그 죄책감은 배가 되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공범인 K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바닥을 치며 오열했고 형사들이 부축해야 겨우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잘못했어요. 내가 미쳤지. K는 마네킹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헛구역질을 해댔습니다. 그것이 그나마 인간이 보일 수 있는 최소한의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은 달랐습니다. 그는 K가 울고 있는 옆에서 마치 귀찮다는 듯한 표정으로 형사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형사님, 여기가 아니에요. 그때 걔는 이쪽을 보고 서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잡았고요. 진은 직접 형사의 위치를 교정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마네킹의 목을 조르는 신용을 하며 힘을 얼마나 주었는지, 피해자가 어떻게 쓰러졌는지, 그때 어떤 소리가 났는지를 건조한 사무 보고하듯 읊조렸습니다. 그의 손길에는 망설임이 없었고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연극 리허설을 하는 배우가 동선을 맞추는 것처럼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희생자인 친구를 방 안으로 옮겨놓고 난 뒤 그들은 밖으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아직 동생들이 안 왔잖아요. 다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그들은 시신이 있는 집안에서 태연하게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학교에서 돌아온 둘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형, 나왔어. 아무것도 모르는 둘째는 거실에 앉아있는 형의 친구들을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사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지인은 둘째마저도 준비된 계획대로 침묵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 안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막내까지. 지인은 자고 있는 아이를 깨우지도 않고 고통 없이 보내주는 자비를 베푸는 척하며 영원한 잠속으로 빠뜨렸습니다. 3명의 아이들을 모두 처리한 후 그들의 행동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현장 검증에서 진은 서랍장을 여는 신용을 하며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강도가 든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옷을 다 꺼냈어요. 그리고 필요한 것만 챙겼죠. 그들은 피가 튀어 엉망이 된 욕실에서 몸을 씻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수건으로 물기를 닦고 피해자의 옷장 문을 열어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배가 좀 고파서 부엌에 있던 빵이랑 우유를 좀 먹었어요. 그리고 TV에서 재미있는 게 하길래 그거 좀 보다가 나갔죠. 시신 셋이 누워있는 집안에서 남의 옷을 입고 남의 음식을 먹으며 낄낄대고 TV를 봤다는 진술. 현장에 있던 유가족 중 한 명이 그 말을 듣고 실신의 응급실로 실려갔을 정도로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현장 검증 도중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에게 빵과 우유를 제공했습니다. K는 빵을 입에 대지도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지만 진은 달랐습니다. 그는 빵방 봉지를 뜯어 한 입 베어 물고 우유까지 마시며 형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거 다 끝나면 집에 갈 수 있나요? 아니면 바로 유치장으로 가나요? 그 모습을 본 베테랑 이 형사는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습니다. 저놈은 인간이 아니다. 감정이라는 기능이 아예 고장난 기계다. 죄책감의 부재, 공감 능력의 결여. 진은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친구와 동생들은 그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치워버려야 할 장애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재연이 모두 끝나고 다시 호송차에 오르는 길. 주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경찰 저지선이 무너질 뻔했습니다. 죽어라! 너희도 똑같이 죽어! 성난 군중 속에서 누군가 돌을 던졌고 지혜의 어깨에 맞았습니다.
지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돌려 돌이 날아온 방향을 쏘아보았습니다. 마스크 위로 드러난 그의 눈빛은 사죄나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감히 나에게 돌을 던져 라는 듯한 섬뜩한 살기가 사려 있었습니다. 그날 화양동의 현장 검증은 끝났지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뇌리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공포가 새겨졌습니다. 피 묻은 칼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아무런 감정 없이 웃으며 이웃의 목을 조를 수 있는 그 평범한 얼굴이었습니다. 범행의 전말은 밝혀졌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법의 심판대에 선 그들은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그리고 소년법이라는 방패 뒤에 숨으려 했던 그들의 계획은 성공했을까요? 정의가 내려지는 마지막 순간,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묵직한 메시지.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단혹한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을 때 대한민국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올림픽이라는 국가적 축제를 앞두고 들떠있던 사회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그야말로 경악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더욱이 범인들이 피해자와 형제처럼 지내던 이웃이자 아직 교복을 입을 나이의 10대들이었다는 사실은 사람들을 공포와 허탈감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평범해 보이던 이 소년들을 괴물로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법은 과연 이 어린 악마들을 어떻게 단죄했을까요? 사건의 이면에 숨겨진 사회적 파장과 치열했던 법정 공방, 그 정의의 기록을 확인하고 싶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이 사건을 잊지 않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수사팀은 지혜의 과거와 성장 배경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괴물은 태어나는가, 만들어지는가? 라는 오래된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조사 결과 드러난 지혜의 삶은 불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불우한 환경의 아이들이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희는 어릴 적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온전한 가정의 보살핌을 받지 못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았고 정서적인 지지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지희는 밖에서는 꽤 괜찮은 아이로 통했습니다. 어른들에게 인사를 잘하고 친구들과도 원만하게 어울리며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가면이었습니다. 프로파일러들과 심리 전문가들은 지에게서 전형적인 소시오패스적 성향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했고 거짓말을 진실처럼 말하는 데 능숙했습니다. 그에게 친구란 정서적 교류의 대상이 아니라 필요할 때 이용하고 필요 없으면 버릴 수 있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이 베푼 호의와 넉넉한 형편은 그에게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 질투와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왜 쟤네는 다 가지고 있고 나는 없는가? 이 비뚤어진 박탈감이 내면에서 굶어 터져 결국 끔찍한 비극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사건이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인면수심, 사람의 얼굴을 하고 짐승의 마음을 가진 자들. 신문 사설과 뉴스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다루며 청소년 범죄의 잔혹성에 대해 성토했습니다. 특히 올림픽을 앞두고 치안 강화를 외치던 정부 입장에서도 이 사건은 반드시 엄벌에 처해 사회적 경종을 울려야 할 본보기였습니다. 시민들은 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외쳤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봐주면 안 된다.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법정 최고형을 내려라. 1988년 가을, 드디어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유가족들은 피고인석에 앉은 K와 G를 보며 오열하다 실신하기도 했습니다. 푸른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두 사람의 태도는 수사 과정 때와 마찬가지로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K는 재판 내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질문을 할 때마다 흐느끼며 대답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고, 최후 진술에서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유가족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제발 용서해달라는 말도 못하겠습니다. 그의 눈물은 공포에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자신이 저지른 짓의 무게를 뒤늦게나마 깨닫고 무너져 내리는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진은 차가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변호인이 써준 반성문을 낭독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영혼이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건조하고 기계적인 낭독. 방청 속에서는 저게 반성하는 놈의 태도냐? 라는 야유가 터져나왔습니다. 검찰은 단호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범행의 수법이 치밀하고 잔혹하며 교화의 가능성이 희박하다. 특히 주범 진은 범행을 주도하고도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 이에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형벌을 구형한다. 검사가 사형,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순간 법정 안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당시 소년법업 비용 중에서 추곡 시대로 잔주가 도달하고 구정 탱팽한 지다에는 둘했습니다. 검사가 사형,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순간 법정 안은 팽팽한 지다의 장주가 도가려 놓았습니다. 법정 열거가 진장 간돌합니다 부민다. 법정 안은 팽팽한 지대의 잔주가 도가려 놓았습니다. 당시 소년법업 비범은 괴대. 검사가 사형,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순간 법정 안은 팽팽한 지대의 잔주가 도라려 놓았습니다. 진푸부구 징은동 시치미시를 도낸심에다. 그리고 뒤 퍼범은 기집혀고 헝도를 구형한 시곡 기붐의 줄임한 당적. 검사가 사형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순간 법정 안은 팽팽한 지대의 잔주가 도가려 놓았습니다. 검사가 사형,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순간 법정 안은 팽팽한 지대의 잔주가 도가려 놓았습니다. 검사가 사형,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순간 법정 안은 팽팽한 지대의 잔주가 도가려 놓았습니다. 검사가 파적치 보돌가자 도맨다. 검사가 정덥 통무대 보린겁적 지부문 시피과 벌함한다. 갈궈더맨다. 지근거 지분품을 법정하는 팽팽한 지대의 진주고 도가려 놓았습니다. 검사가 최재가 대거초 법정하는 팽팽한 지대의 잔주고 도가려 놓았습니다. 지금 충정도 많은 팽팽한 지대의 지도해내다. 정지가 쥐분품은 지발, 검사가 사형. 검사가 법정 최고형 구형하는 순간 법정 안은 팽팽한 지대의 잔주고 도가려 놓았습니다. 지금 푸디문을 부대를 시피독의 표론거반도와 기영한 비왕적에 잔주고 도라 놓았습니다. 개겁지만 을정들은 둘이 크십니다. 둥지가 최고 기정 이으면 단주고 도가려 놓았습니다. 법정 안은 취침의 비lun구를 을건 경적을 구린 겁입니다. 정글을 지금이 개검한 이해시피도 비룬 경주감이 찜이 비급푸드르가 전해십니다. 곰서가 정적정 최고형 구형한 도기전, 지공 범사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순간 지금을 보는 덕에 뷰글대의 당저고 배드내십니다. 지금 두만부디시비로 부른 퓨엄연동 칩니다. 정가줌정 칠금이 지군듬이다. 당시 사형거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순간 법정 안은 팽팽한 지대의 잔주고 도라려 놓았습니다. 지금 장공멸의 부형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순간 더병은 친정정음이 청정거 치부갈집니다. 정지가 치부미다.
지금 치구맨 덩정만들 지금 치분 밥니다. 지금 푸멘 부들 피곡회담의 기부일을 정직에 칩니다. 법정일을 증정 탕정거 정정의 동 정지가 칩니다. 정지가 총갑히고 정정일 더 태비대 전지거더란 노하십니다. 지검에 치금드 청고 청정못 지가 치부가 진지거다란 노하십니다. 지금 청은부다 점정일 도틀 컨조가 비금 치금정 등이 치금저 청고 정지가 칩이다. 정체고미 부덕집이다. 정치금 정정 치금 정치금 정정 치근 정지그 퉁정 치기 십시티다. 정치금 정정 치기 피다. 정치금 전종 치기 피다. 점지그 포는 정정 치기 피다. 정지그 정정 정정 치비 피다. 점지그 치봉 정정 치기 피다. 점지그 지금 정정 치기 피다. 정치금 전정 치기 피다. 정치금 전정 치기 피다. 정치금 전정 치기 피다. 정치금 전정 치비 피다. 점지그 총정 전정 치기 피다. 점지금 총정 전정 치비 피다. 점지그 정정 전정 치비 피다. 점지그 취공 전정 치비 피다. 점지금 청정 전정 치비 피다. 점지그 취정 정지그 지급피다. 정치금 중정 법정정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당시 소년법이나 미성년자 감경 조항이 있었지만 지와 K는 범행 당시 18세 만 나이 기준 성인의 근접이었고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법적 보호막 뒤에 숨기 어려웠습니다. 운명의 선고 공판일.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주문을 읽기 전 재판장은 안경을 굳혔으며 피고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자신들을 믿고 문을 열어준 친구와 그 형제들을 잔혹하게 살해했다. 이는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린 행위이며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주범 지, 사형. 공범 K, 무기징역. 판사의 입에서 사형이라는 두 글자가 떨어지는 순간 방청석에서는 박수와 탄식이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정의가 구현되었다는 안도감과 꽃다운 나이의 청춘들이 범죄자로 전락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된 비극적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지은 선고를 듣는 순간에도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덤덤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과정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남의 일인 것처럼. 그는 끝까지 자신의 내면을 들키지 않으려는 듯 무표정이라는 두꺼운 가면을 고쳐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되었습니다. 구치소로 돌아가는 호송버스 안,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올림픽 축제 분위기로 화려했습니다. 그 화려한 세상과 단절된 채 어둠 속으로 끌려가는 두 소년. 하지만 재판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감옥이라는 좁은 세상 안에서 지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종교의 귀의에 새 사람이 되었다고 했고, 어떤 교도관들은 그가 여전히 섬뜩한 눈빛을 하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과연 지는 죽음의 문턱 앞에서 진정한 참회를 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세상을 조롱하며 떠났을까요? 1988년 화양동의 그 뜨거웠던 여름, 우리에게 씻을 쓸 수 없는 상처와 질문을 남기고 떠난 이 사건의 마지막 페이지. 이제 그들의 최후와 이 사건이 대한민국 수사 역사와 우리 사회에 남긴 묵직한 교훈을 정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 결말,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1989년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던 날, 법정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재판부는 사회를 경악게 했던 이 어린 괴물들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주범 G에게는 법정 최고형이, 공범 K에게는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은 그들에게 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에 대한 국가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엄중한 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의 의사봉이 3번 두드려지는 그 순간에도 유가족들의 멈춰버린 시계는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내려지자 법정 곳곳에서는 안도의 한숨 대신 비통한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가해자가 죗값을 치른다고 해서 차가운 땅 속에 묻힌 새 아이가 다시 엄마 아빠의 품으로 돌아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의 마지막 기록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의의 의미를 되새기고 싶으라면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가운 철창안 1.5평의 독방. 그곳이 이제 지가 평생을 혹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보내야 할 세상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연소 사용수 중 한 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교도관들의 증언에 따르면 수감초기 지의 모습은 밖에서 보여주었던 그 뻔뻔함과는 사뭇 달랐다고 합니다. 죽음이라는 실체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그제야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공포를 마주한 듯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식은땀을 흘렸다고 전해집니다. 시간이 흐른 뒤 그는 옥중에서 종교에 귀의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참회의 기도를 올리며 자신이 앗아간 생명들을 위해 용서를 빈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진정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고 믿고 싶어 했고, 또 어떤 이들은 그것조차 가명을 노리거나 자신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진실은 오직 지 본인과 10만이 알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아무리 깊은 참회를 한다 한들 피해자 가족의 가슴에 박힌 못은 영원히 빠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결국 형 집행이 이루어질 때까지 혹은 현재까지 두려움과 후회 그리고 세상과의 단절 속에서 하루하루 말라가는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화양동 새남매 사건은 1988년 올림픽이라는 화려한 빛 뒤에 가려져 있던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진 충격은 단순한 잔혹함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뢰의 붕괴였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집이라는 공간이 가장 믿었던 친구라는 존재에 의해 지옥으로 변할 수 있다는 공포.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1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는 옛말이 이토록 사무치게 다가온 사건은 없었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급격한 경제 성장 속에서 팽배해진 황금 안능주의와 입시 위주의 경쟁 사회가 만들어낸 정서적 결핍이 괴물을 키웠다고 진단했습니다.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잘못된 가치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메마른 감성. G와 K는 어쩌면 그 시대가 낳은 기형적인 자화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30년이 훌쩍 넘은 지금,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첫째, 범죄는 예고 없이 가장 평범한 얼굴을 하고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지은은 뿔 달린 악마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사성 바르고 말끔한 학생이었습니다. 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틈새에 숨어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둘째, 촉법소년 혹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죄의 무게가 가벼워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범죄의 잔혹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당시 법원의 엄중한 판결은
성숙하지 못해서 저지른 실수라는 변명이 타인의 생명을 앗아간 행위 앞에서는 통하지 않음을 보여준 사례로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겨진 사람들의 고통입니다.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유가족들의 시간은 1988년 그날에 멈춰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건을 잊지 않고 계속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는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 경각심을 늦추지 않기 위함입니다. 화양동의 좁은 골목길, 이제 그곳의 풍경은 많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영문도 모른 채 차가운 바닥에서 식어갔던 새 아이의 마지막을 기억하는 이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정의롭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사건 파일을 덮습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으며 정의는 기억하는 자들의 몫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또 다른 대한민국 범죄 수사 기록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 더 치밀하고 미스터리한 사건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파일을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